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제10강 실리콘밸리에 첩자가 몰려드는 이유, 즉 간첩을 활용하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얻어라. 전쟁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손자가 손자병법 용감편에서 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전쟁은 첩보전이란 말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친구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도 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춘추시대라는 상황 속에서 친구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적의 적은 친구란 말도 있고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적과 친구, 친구와 적은 절대 구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벌어지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터키의 갈등 국면이 조성되니까 중국과 터키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응하자는 것도 따지고 본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요, 미국의 유학생들은 모두 간첩이라고 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요, 중국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수조 달러를 들고 침투해서 미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는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미국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지금 미국에서의 첨단 산업에서 그 정보 기술을 빼기 위한 스파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2500년 전에 손자가 용간편에서 왜 첩자의 문제를 다뤘는가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손자가 왜 여기서 필취어인, 즉 반드시 사람에게서 얻어라 라고 하는 말은 간첩을 활용해서 전쟁을 치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손자는 1강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손자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전쟁을 하지 말고 가능한 피를 덜 흘리고, 즉 우리의 손실을 줄이고 전쟁을 해서 진정한 승리를 낚아채라고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간첩의 활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손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100만의 군대를 일으키려면 70만 가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바로 용간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100만의 군대가 움직이려면 그만큼 희생이 많이 따르다는 거죠. 밥도 못 먹고 주변에 물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첩자 1명 또는 첩자 2명에 의해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라는 것을 손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얘기하고 있죠. 은밀하게 첩자를 활용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자가 간첩을 활용해서 전쟁하는 용간의 최고 전략은 무엇일까요? 반간계입니다. 즉 적인데도 우리 측에 와 있는 간첩을 반드시 찾아내서 기회를 틈타 그를 이용하고 그를 유도하여 적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반간을 얻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손자가 한 이 말은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핵심 전술의 하나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용간 전략에 말려들어서 토사구팽을 당한 회음의 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조 6년에 한신이 모반한다는 내용을 누군가가 투설했습니다. 흥분한 고조에게 주변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놈은 파묻어 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전략가, 그 권모수저가 강한 진평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진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일을 아는 자가 또 있습니까? 한신이 자신의 모반이 탄로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고조가 아마 그것을 그는 탄로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평이 용병술이나 군대로 그를 공격하려면 폐하께서는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한신의 전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용병술, 즉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해봤자 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진평이 저에게 맡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그 고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좋다. 내가 당신에게 다 맡길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진평이 폐하께서는 거짓으로 운목으로 순시한다고 하시면서 진 땅으로 가시면서 제후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한신은 그걸 모른 채 폐하를 만나기 위해서 운목 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틈을 타서 한신을 사로잡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신에게는 첩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한 고조께서 한신의 모반 소식을 알고 있지는 못하나 우리 고조께서 종림의 목을 가져오면 아마도 대단히 기뻐할 것이다 라는 첩보를 흘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한신은 종림회를 찾아가서 종림회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목을 좀 달라 라고 얘기했죠. 종림회가 한신에게 자기의 목을 바치면서 너는 친구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신은 종림의 목을 들고 한 고조를 찾아왔지만 한 고조는 바로 밑에 있는 측근들을 보내서 한신을 바로 수갑에 채워서 잡아서 결국은 한신을 죽이고 삼족을 멸했죠. 만약에 진평의 전략 전술들을 듣지 않고 한 고조가 군사를 보내서 군대로서 충돌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당시 용간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죠. 또 하나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항우한테 모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항우한테 범증뿐만 아니라 다른 종림회라든지 용조 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70살이 넘은 모사 범증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고조로서는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범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평이었습니다. 그 진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4만 금을 주면 제가 가서 일단 범증 이외의 항우의 밑에 있는 자들을 다 이간질시키고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증도 제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그 항왕이 어느 날 사신을 한 고조 유방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 유방은 그 당시 왜 그 사신을 맞이하게 됐냐면 그 고조 유방이 큰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항왕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항왕이 그렇다면 나도 이 사신을 보내서 태례를 한번 기려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냈죠. 항왕이 사신을 고조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고조가 그 사신을 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아보인 범증의 사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항왕의 사신이었구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것을 옆으로 내팽개치고 거친 음식으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이 항왕이 보낸 사신이 바로 그 고조의 그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항우한테 다 전달했던 거죠. 그랬더니 항우가 그때부터 범증을 의심해서 범증한테 아무런 군사에 관한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범증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죠. 천하의 일이 다 정해졌으니
청컨대 저는 이미 해골과 같은 늙은이에 불과하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항우 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죠. 바로 항우가 모사 범증을 잃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추풍 낙엽처럼 바로 고조에게 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범증 한 명을 제거함으로써 바로 항우는 자신의 기반을 다 잃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업계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정보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있고 얻어지는 것도 또 새어나가는 것도 바로 주변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안업체라든지 특허를 다루는 이런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비밀이 새어나가고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서로 밥도 먹고 때로는 술잔도 기울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냉엄한 분위기가 공존하기도 하는 것이 직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대해야 할까요? 우선 믿어야겠죠. 그러나 현명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상대를 믿되 때로는 그 믿음의 정도를 약간 불신도해보고 그 불신이 티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1강에서 10강까지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최종적인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현대사회 직장인에게 손자병법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손자는 싸우기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모략이나 외교를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또 용병은 속임수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상대를 이기려는 망상을 거두고 허허실실과 기습 공격으로 상대를 공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나보다 센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손자가 말하는 비용을 늘 계산하고 결과를 예측하면서 싸움에 임해야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또는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는 싸움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간첩을 활용하라는 그 말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내 주변에 어떤 위의 상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손자는 얘기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손자가 제시한 방법들을 염두에 두고 직장 생활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 생활도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손자가 그 당시 말했던, 손자가 얘기했던 수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